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용어의 정의상 공인중개사법 2조 4호가 정의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이고요. 등록을 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자도 중개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위법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행위였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됩니다. 유효한 중개업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성사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항.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방금 전 1항 지문 해설에서 중개업의 4가지 요건을 언급했었는데 중개업이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2항 지문은 2조 1호가 말하는 중개의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펼친 거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득실 변경, 알선하는 게 중개니까요. 근데 이러한 중개를 마지막 요건이 빠졌잖아요. 이러한 중개를 업으로 행하였을 때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업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행했을 때 우리는 그 행위를 업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어도 업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 행위이기는 하는 것이지만요. 3항. 부동산에 대한 개발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도 중개인가요?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컨설팅이죠. 이러한 부동산 컨설팅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14조에 의해서 허용받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개가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컨설팅 대가로 받는 보수 등은 공인중개사법의 요율이나 한도액 등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4항. 우연히 단 1회 거래 당사자 간의 건물의 전세권 설정을 알선해 준 것도 중개이다. 우연히 한 번 했는데 이것도 중개입니까? 네, 중개입니다. 그래서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것인데요. 자, 건물의 전세권 설정을 알선을 했다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했으니까 이 건물의 전세권 설정을 알선해 준 거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말하는 중개가 되는 거죠. 단 우연히 한 번 했다면 이 행위는 업으로 행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중개업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행위도 중개 행위인 거죠. 그래서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의 행위를 적법하게 알선할 수 없다. 역시 펼쳐서 말았는데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중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아니죠. 단순한 중개행위는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도 중개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개업이요.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 것이지 중개행위 자체가 등록을 해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고요. 중개와 중개업의 관계,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평범한 문제 같지만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였었던 것이죠. 사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및 중개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찾겠습니다. 1항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었다, 아니었다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 동기, 양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통념에 맞게, 거래관념에 맞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었죠. 2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보수 받은 것은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방금 전 1번 지문에서도 언급되었었던 얘기인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행위였었다면 그 행위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행위가 업으로 행한 행위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단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횟수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우연히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었었던 겁니다. 2항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3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었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중개를 했는데 업으로 행했다면 등록하지 않았어도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되는 거죠. 단 위법한 중개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뿐이었었던 겁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4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중개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다. 이걸 처벌하려면 이 행위가 중개업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하건대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다면 보수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5항 거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개행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거죠. 이 판례가 나온 이유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에 대해서 중개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사이간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입법상 표현에 간자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무슨권 설정자와 무슨권자 모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입법상 표현은 단독 중개를 전제로 문구를 입법하였지만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 단독 중개뿐만 아니라 공동 중개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 대상물은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보다는 그 범위가 넓죠. 민법이 말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민법이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것이 맞습니다. 2항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로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던 사례인데요. 이런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이기 때문에 볼트만 풀러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3항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르는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세 글자로 줄여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인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요율 한도액 등의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항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중개를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되나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건을 중개를 했든 중개업을 했든 그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이자가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무등록 중개업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5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우연히 1회 정도 거래 알선할 수 있다. 거래 알선을 하여 그 행위가 중개 행위였다 하더라도 우연히 한번 했다면 그 행위는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도 중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를 하는 것을 공인중개사법이 금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 보시죠. 다음은 중개 대상물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1항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 후 10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습니다.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었는데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소유권 보존에 등기를 했다면 10달 안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재단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물건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재단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음에도 재단으로서 21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10개월 이내에 그 재단의 신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저당권과 동반하지 않고는 10달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항 공장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이는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재단 하나가 한 개로 일체화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민법의 원칙인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특별법적 지위에서 인정하여 수물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항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차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4항 공장재단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미 일체화되어서 재단 하나가 한 개의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공장재단에 속했다는 취지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표제부가 아니라 등기기록 중 상당부입니다. 해당구 말하는 거죠. 해당구 상란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표제부로 확인하는 것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아니라 임목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어떤 필지 내에 임목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도 알 수 있는데 임목 등기가 되면 그 임목 등기 내용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의 임목 등기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당구, 해당구 사항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다음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항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하여도 임목의 소유자인 토지의 임차인 또는 지상권자는 항상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 틀린 지문인데요. 임목의 소유자는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 임차권자이거나 토지 지상권자가 임목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토지 임차인이나 토지 지상권자가 임목의 소유자로서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면 이제 토지 임차인이나 토지 지상권자인 임목 소유자는 그 임목 저당권자의 동의, 승낙 없이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토지 지상권 권리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임목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 임목의 매매를 중개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임목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은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3항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는 말은 있지만 공탁해야 한다는 말은 없는 겁니다.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불완전한, 불안정적인 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이 풍수해나 산불 등으로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임목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 설정할 때와는 달리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보험에 붙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4항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수목의 집단인 경우에 수종, 수량, 수령에 관계없이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 지금 이 문장에서 수목의 집단이라면 수종, 수령, 수량에 관계없이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틀렸죠.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이게 지금 틀린 겁니다. 임목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까요. 5항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 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임목 등기 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하여야 한다. 자, 5항이 맞는 지문인데요. 이 말입니다. 이미 수목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이 수목은 아직 임목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수목은 민법상 토지의 부합물이고 민법상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부합물에도 미치는 것이니 수목이 있는 토지상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수목에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안에 있는 수목의 집단들도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목 등기가 되면 이제 이것은 임목으로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게 될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토지 저당권의 담보권 범위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목 등기가 되면 임목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 을구에 있었던 토지 저당권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전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임목은 토지와 함께 토지 저당권에 뭐가 되겠어요? 공동담보로 취급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까? 필요가 없죠. 원칙적인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이니까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죠. 그때는 사전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1항은 틀린 지문입니다. 2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나요? 공인중개사가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제한능력자들도, 또 형법상 금고 이상형의 수형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 이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바로 개설 등록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없겠죠.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하기 때문이고요. 올해 개정을 통해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도 2년이 추가 경과해야만 결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개정되었다는 것도 이 지문에서 함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예외는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을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지사만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4항,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자격증 양도대여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증 양도대여로까지도 판단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사항이 정답인데 올해 또 개정이 된 것은 지금까지는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대여 사건이 있었다면 양도대여를 한 자와 받은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했었는데 올해 개정을 통해서 등록증도 자격증도 양도대여 한 자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5항,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경영에 관여는 했대요. 자금을 투자했대요.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대요. 그러나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여라고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금 1항 지문이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관련 문제 속에서 등장했다면 1항 옳은 지문이죠. 근데 지금 7번 문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묻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아예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1항 틀린 지문이고요. 2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미 틀렸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든 우리 공인중개사법 하에 위원회 위원 임기는 둘 다 2년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그 뒤에 표현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3항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으로 정하였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고 나머지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위원 외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한 명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누구였었다고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었었던 거고요.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4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5항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개의가 되죠. 그러나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출석위원 기준입니다.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됩니다. 이것은 비단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과반수를 요구하는 부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공인중개사협회 창립총회 6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석해야죠. 그 600명 이상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각 시도에서 20명 이상 분포되어야죠. 그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협회 정관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창립총회에서 정관은 의결된다. 협회에서 본 적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3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옳은 말이죠. 단 원칙적으로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한 가지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 변경할 때만큼은 등록 신청하지 않고 등록증 재교부 절차를 통해 종별 변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에 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선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등록 신청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3항 등록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개설 등록 받을 수 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을 확보했다면 그게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록 가능하다는 겁니다. 4항 법인이 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등록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외되는 거 맞고요. 상법상 회사이든 협동조합이든 공의,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할 겁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 등록 금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언뜻 보면 옳은 말 같지만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의 이중 등록은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됩니다. 이중 소속도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됩니다. 물론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지만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중 등록의 예외가 아니라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에 대한 예외일 뿐이라는 거죠. 이중 등록은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분사무소를 10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증은 한 장뿐입니다. 주사무소에만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개념 자체가 설치, 신고하여 만들어지는 거지 개설, 등록하여 만들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번 문제. 다음 부동산 중개업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항, 현행법상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과 공인중개사 뿐이다. 뿐이에요? 뿐이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를 밝혔는데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법인과 개인 중에는 오직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공인중개사법 9조 2항 조문을 보면 그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뒤에 괄호를 열어 괄호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조 2항에 가서 이중 소속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것이기 때문에 9조 2항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가능한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 거죠. 2항,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 다시 중개업 등록을 할 수가 없다. 폐업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폐업은 할 수 있지만 기간 중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업무정지 기간이 등록의 결격사유 기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항,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은 가능하나 잔여 기간 중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없지만 휴업 신고한 자가 신고한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도 있고요. 잔여 기간 중에 재등록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단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 기간 중에 무단으로 중개업하는 건 안 되겠죠. 이거는 재개신고 의무 위반으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거니까요. 4항, 등록 신청 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이 대인적이고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5항, 등록 신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시장이 등록관청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 시 안에 구가 없을 때 분구되어 있지 않은 도시에서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죠. 분구가 되어 있다면 그게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이든
일반 대도시에 있는 비자치구이든 불문하고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선 특강 문제 함께 풀어보고 계십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